도우미 방은 이쪽이에요. 아들 내외가 300평 대저택으로 절 모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안내한 곳은 햇빛도 들지 않는 한 칸짜리 지하실이었습니다. 제 방문은 밤마다 밖에서 잠겼고 집들이 날엔 손님들 앞에서 파출부로 소개됐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며 저는 투명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하에 갇힌 이 늙은 여자가 사실은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70일 후 아들의 투자 미팅에 나타난 그 투자자를 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사 트럭이 저택 앞마당에 멈춰 섰을 때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300평이라던 이 저택은 정말로 컸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창들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이사를 다녔지만 내 집이라는 말을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수라도 현관 앞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고 가방 하나만 들고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단 조심하세요. 윤수라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러웠고 목소리도 다정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빛났고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이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짐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윤수라가 앞장섰고 저는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방문들이 보였는데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지만 윤수라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우미 방은 이쪽이에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도우미 방?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윤수라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보였고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지하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일 조용하고 편하실 거예요. 손님들 오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윤수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제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고 좁은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이 열렸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땅 위쪽에 있어서 사람의 다리만 보일 정도로 작았고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공용이긴 한데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2층 안 쓰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제가 살 곳이었습니다. 300평 대저택의 지하 도우미 방. 아들은 2층 어딘가에서 넓은 침실을 쓰고 있을 것이고 윤수라는 드레스룸이 딸린 방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지하에서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이 방에서 살라는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윤수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이라던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게 내 집이라면 이 지하방이 내 자리라는 뜻일까요? 그럼 짐 정리하시고 위로 올라오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윤슬아가 계단을 올라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저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고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좁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모시려고 한 게 아니라 도우미가 필요했던 거구나. 요리하고 청소하고 손님 맞이할 때 뒷정리할 사람. 그게 내가 이 집에서 맡을 역할인 거구나. 정말이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있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고 옷가지를 꺼내 옷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 수첩에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번호들과 몇 개의 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고 저는 계단을 올라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윤슬아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고 아들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아,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윤슬아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석도 아니고 아들 옆자리도 아닌 구석 자리였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윤슬아는 요리를 날랐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어머니가 요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즘 바빠서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내가 할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청소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집이 넓어서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천천히 억지로.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윤슬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 피곤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이 집에서 제가 견뎌야 할 날들의 시작.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는 이 상황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저는 참고 듣고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밖으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손님용 수건을 정리했습니다. 윤슬아는 아침 늦게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했고 지훈이는 거실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들 오시면 너무 나서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윤슬아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는 칼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니? 손님들이 어머니를 보고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부엌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윤수라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저는 음식을 준비해서 식탁에 차렸습니다. 현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 여러분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윤수라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지훈이도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거실로 들어왔고 저는 그들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윤수라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저희 집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요리 정말 잘하세요. 도와주시는 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가볍게 인사했고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수라는 제게 앞치마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어머니, 음식 좀 더 준비해 주세요.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저는 앞치마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한 번도 부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손님들에게 소개하지도 제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고 저는 음식을 날랐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다며 칭찬했지만 아무도 제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슬아에게만 말했습니다. 슬아 씨,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정성껏 준비했어요. 윤슬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인데 윤슬아가 정성껏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위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지훈이와 윤슬아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윤슬아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집들이 잘 끝났어요. 손님들도 음식 너무 맛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인데 윤슬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청소한 집인데 윤슬아의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좀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 윤슬아가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똑같이 청소하고 요리할 것입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가방 밑에 숨겨뒀던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제가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건설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비상장 기업이었지만 규모는 꽤 컸고 저는 그곳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나고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남편은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습니다. 몇 개의 법인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고 부동산도 제 명의였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도 윤슬아도. 저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번호와 함께 백 실장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 실장은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재무 담당자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제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참고, 듣고, 기억해야 할 때였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도우미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는 아닙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윤스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더 이상 서문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정체성도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저는 다시 제 이름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고, 아침을 준비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제가 만들었고, 빨래와 다림질도 제가 했습니다. 윤스라는 가끔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파티를 했고, 저는 그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치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평소처럼 지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책을 읽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잠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슬아야, 지훈아, 문이 잠겼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위층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있었고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듣지 않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두드리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구나. 저를 이 지하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것이구나. 저는 일어나 방 안을 살폈습니다. 창문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나갈 수 없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감금, 밤 10시 30분, 이유 불명. 저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항의하길 바랄 것입니다. 화를 내고 울고 나가겠다고 소리치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스라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잤어. 그렇군요. 오늘 아침은 뭐 해드릴까요? 내가 할게.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윤스라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항의하지 않는 것이 의외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란 스크램블이 먹고 싶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윤스라는 거실로 나갔고 저는 혼자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계란을 풀면서 저는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잠긴 문, 들리지 않는 목소리, 무시당한 호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문은 매일 밤 잠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스라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다시 해주세요. 그릇에 기름기가 남아있어요. 어머니, 빨래 좀 제대로 개주세요. 이렇게 대충 개면 옷이 구겨져요. 어머니, 청소 좀 똑바로 하세요.
구석구석 먼지가 다 남아있잖아요. 저는 매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했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설거지 2회 반복 요구, 빨래 다시 개라는 지시, 청소 불만족, 재청소 지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지훈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윤수라는 저를 부를 때도 어머니 대신 저기요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실 청소를 하다가 윤수라와 지훈이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하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생각해 봤어요? 윤수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지훈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계속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건강도 안 좋아 보이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 조금만 기다려.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치워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요양원 논의, 윤수라 주도, 지훈이 동조. 그리고 그 아래 저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백 실장에게 연락할 시기를 고려할 것. 저는 수첩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움직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금 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아라. 듣고, 기억하고, 기록해라. 때가 올 것이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윤수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설비 정기 점검 나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백 실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작업복을 입고 공구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 점검이요? 연락 못 받았는데요. 윤수라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업체에서 사전 통보했을 텐데요. 전기와 보일러 점검입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백 실장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백 실장과 눈이 마주쳤지만 우리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부엌에 계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윤수라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귀는 현관 쪽에 집중했습니다. 보일러실은 어디 있습니까? 지하요. 이쪽으로 오세요. 윤수라가 백 실장을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들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백 실장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점검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수라가 문을 열어줬고 백 실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가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잠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방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보일러 점검구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010으로 시작하는 연락처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읽고 조심스럽게 접어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백 실장이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집에 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연락해야 할까? 아직은 이른가? 다음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다가 윤슬아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는 방이었는데 그날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먼지를 털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상담 안내서.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윤슬아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71세 여성, 단독 생활 불가, 가족 동의 필요, 그리고 상담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는 서류를 다시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그날 밤 저는 백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하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저예요, 백 실장. 예, 사장님. 백 실장은 여전히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 목록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훈이 회사의 자금 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제 돈이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습니까?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감시당하고 있어요. 백 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점검 명목으로 가겠습니다. 3일 후 오후 2시.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2달간 참았던 모든 것, 기록했던 모든 것, 이제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3일 후 백 실장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설비 점검 명목이었습니다. 윤슬아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가 지하에 있는 15분을 기다렸습니다. 백 실장이 떠난 후 저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일러 점검구 옆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툼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방으로 가져가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 법인 지분 현황, 그리고 지훈이 회사의 자금 출처 분석표. 저는 서류를 읽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이의 회사는 제 돈으로 시작됐습니다. 초기 투자금 전액이 제 명의 계좌에서 나갔고 현재도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이 제가 보유한 법인에서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스스로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제 돈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자산 확인 완료. 법적 근거 확보. 다음 단계 준비. 이제 제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그들이 마지막 실수를 하는 그 순간을. 그때가 오면 저는 움직일 것입니다. 일주일 후 백 실장에게서 또 다른 봉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택배였습니다. 윤슬아가 받아서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택배 왔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설비업체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백 실장의 필체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윤슬아 신상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슬아는 지훈이와 결혼하기 전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70대 사업가였고 결혼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윤스라에게 상속됐지만 그 돈은 얼마 못 가 탕진됐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60대 의사였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이혼했고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의 자녀들이 윤스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돈이 다시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파일에는 윤스라가 지훈이에게 접근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회사 정보를 사전에 조사했고 자산 규모를 파악했고 어머니인 제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저는 파일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윤스라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아니라 제 돈이 목표였습니다. 파일 마지막 장에는 백 실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근 윤스라가 법무법인을 통해 상속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 포착, 사장님 명의 자산에 대한 법적 청구 가능성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임. 저는 파일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윤스라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자산을 손에 넣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그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침착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윤스라와 지훈이가 식탁에 앉았고 저는 음식을 날랐습니다. 윤스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금요일에 병원 가시는 거 어때요? 건강검진 받으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같이 가드릴게요. 제가 모실게요. 윤스라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날이 바로 끝을 볼 날이구나. 그날 밤 저는 백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다 읽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이랑 투자 미팅을 잡아주세요. 그가 원하는 투자자를 찾아준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는요? 이 집에서 해요. 거실에서. 백 실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지하실의 작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윤스라의 계획도, 지훈이의 착각도, 그리고 제 인내도.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D-7, 최종 단계 준비 완료.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하고 요리했습니다. 윤스라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거 준비하셨어요? 응, 준비했어. 좋아요. 오후 2시에 출발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스라가 문을 열었고 백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 대표님 계십니까? 누구세요? 투자사 대표 백민준입니다. 오늘 미팅 약속 있는데요. 윤스라는 당황했습니다. 미팅이요? 저희가 약속을 안 잡았는데요. 한 대표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때 지훈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투자사에서 왔대요. 약속 있었어요? 지훈이는 의아해하며
백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백 실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난주에 귀사 메일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확인 안 하셨습니까? 지훈이는 명함을 받아들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백 실장이 보낸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백 실장이 제 지시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네요. 오늘 미팅이 가능하신가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지훈이는 윤슬아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병원은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어때요? 이 미팅 중요한데. 윤슬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중요한 날인데 투자 미팅 다음 주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이 투자 놓치면 안 돼요. 윤슬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훈이는 백 실장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차를 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실장이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백 실장은 투자 조건을 설명했고 지훈이는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려다가 백 실장의 말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님, 회사 자금 출처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금 출처요? 네. 초기 투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는지요. 지훈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 자금과 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금이라고 하시면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백 실장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초기 투자금 전액이 서문정 명의 계좌에서 출금됐고 현재 운영 자금도 서문정 명의 법인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백 실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문정 씨가 누구신가요?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세요. 하지만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백 실장은 윤슬아를 바라봤습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서문정 씨는 이 집의 실소유주이기도 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훈이는 휴대폰을 꺼내 등기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지훈아. 이야기할 게 있다. 지훈이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슬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 실장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지? 스스로 일군 회사, 스스로 번 돈이라고 믿었겠지. 그게, 하지만 전부 내 돈이었어. 초기 자본금, 운영 자금, 이 집까지. 전부 내 명이야.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훈 씨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돈은 가족 돈이잖아요. 저는 윤슬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 돈? 그래, 가족 돈이지. 그런데 넌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 온 첫날부터 나를 지하 도우미 방에 가뒀고 손님들 앞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어. 내 이름도 말하지 않았지. 윤슬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밤마다 방문을 밖에서 잠갔고 나를 감시했어. 청소, 요리, 빨래, 모든 걸 시켰잖아.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럼 이건 뭐니? 저는 가방에서 요양원 상담 안내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윤슬아의 메모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나를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에 데려갈 계획이었지? 윤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슬아, 이게 뭐야?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를 위한 거였어? 저는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백 실장이 조사한 윤슬아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윤슬아, 넌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내 아들에게 접근했어. 2번의 이혼에 자산을 노린 결혼, 사기 혐의까지 전부 조사했어. 윤슬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과거 일이에요. 지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넌 내 돈을 사랑한 거야. 지훈이가 아니라. 지훈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줄도, 슬아가 그런 과거가 있는 줄도. 너도 공범이야, 지훈아. 내가 침묵한 순간마다, 내가 눈을 돌린 순간마다 너도 나를 지운 거야.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백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계약서 준비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백 실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이 집과 회사 자금, 모든 법적 권한을 내게 반환하는 계약서야. 서명해. 하지만 어머니, 그럼 저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아. 내 돈이 없으면 넌 빈털털이야.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 70일 동안 너는 나를 한 번도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투명한 존재였고 도구였어. 저는 펜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서명해.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사기, 횡령, 감금, 학대. 다 증거가 있어. 저는 수첩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70일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문이 잠긴 시간, 윤슬아가 한 말 하나하나, 너의 침묵까지 전부 기록했어. 지훈이는 수첩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그는 펜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윤슬아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지훈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우리가 잘못했어. 윤슬아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원하던 거예요? 아들을 무너뜨리는 게?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내가 원한 건 존중이었어. 가족으로 대우받는 것이었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도구로 만들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서명이 끝났습니다. 백 실장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법적 절차는 일주일 내로 완료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집에 계셔도 되지만 이사를 권합니다. 지훈이와 윤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지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71일 만에 저는 이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일주일 후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대저택의 소유권은 제 명의로 돌아왔고 지훈이의 회사 역시 제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윤슬아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70일간 제가 갇혀있던 그곳, 밖에서 잠기던 문, 좁은 창문, 어두운 천장. 저는 그곳에 잠시 서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철거하세요. 백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시겠습니까? 서재로 만들어주세요. 창문을 크게 내고 햇빛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공사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훈이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우리는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지하 도우미 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밝은 서재가 들어섰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책장과 책상이 놓였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보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지훈이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위어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70일 동안, 아니, 제 평생 동안 저는 어머니를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슬아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스스로 눈을 감았던 겁니다. 어머니가 지하에 계실 때도 손님들 앞에서 소개할 때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했습니다. 슬아가 원하는 대로 하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머니께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지훈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한 아들이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들, 45년을 키워온 아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 일어나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앉아라. 지훈이는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 너는 나를 몰랐다고 했지. 맞아. 너는 나를 몰랐어. 하지만 나도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강하길 바랐어. 스스로 서길 바랐어. 그래서 모든 걸 숨겼지. 내 자산도, 내 과거도, 내가 내 회사에 돈을 댄 것도 너 스스로 해냈다고 믿게 하고 싶었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 진실을 숨기면서 나는 너를 약하게 만들었어. 내가 슬아 같은 사람에게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 어머니,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지훈아. 나는 너를 믿지 못했고, 너는 나를 보지 못했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제대로 시작하자. 어머니와 아들로서.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한 후에도 괜찮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 않아. 70일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아.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나도.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천천히 하나씩.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지훈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문을 노크하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회사 다니실 때. 기억하지? 너를 유치원에 맡기고 출근하던 날들. 저는 어머니가 멋있었어요. 정장 입고 출근하시는 모습. 그랬구나. 나는 내가 외로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외롭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항상 안아주셨잖아요. 그런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돈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였지만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첫 고객을 만났어요. 그래, 어땠니? 떨렸어요. 하지만 제 힘으로 해냈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의 눈에서 자부심을 봤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짜 자부심을. 잘했어.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지훈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함께 여행 가시는 거 어떠세요? 여행? 네.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시던 곳. 제주도든 유럽이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주도가 좋겠구나. 바다가 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일주일 후 우리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뭘? 그때 왜 참으셨어요? 70일 동안. 어머니는 언제든 저희를 멈출 수 있었잖아요. 저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시험했던 것 같아.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하지만 동시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나 자신도 시험했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모든 걸 되찾고 싶은지.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응, 나 자신을. 그리고 저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찾게 된 것 같아. 진짜 내 모습을.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침묵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게 있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펜던트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문정, 나의 어머니. 저는 목걸이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요. 제가 지웠던 그 이름.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누구신지.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고맙구나, 지훈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진짜 어머니와 아들로. 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한다. 서문정으로서 그리고 지훈이의 어머니로서 70일간의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다. 천천히 함께. 저는 펜을 내려놓고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그것을.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달.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 하지만 함께하고 싶구나. 지훈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 흥미로운 사연들 들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